안녕하십니까. 김수환입니다. 4월 7주차 수업입니다. 4월 20일이 월요일인 수업입니다. 6주차 때는 임시휴강이었고, 그죠? 7주차 때 수업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3장, 문학과 나눔 역량이죠. 문학과 나눔 역량이고, 거기에 주제 4개가 있죠. 4개 주제 중에서 첫 주제인 성석재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에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요 두 주제를 보시면 좀 이제 묵음되기적이나 죽음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제가 좀 무겁지만은 그죠? 죽음을 통해서 어떤 나눔, 타인을 배려하고 그죠? 어떤 나눔을 실천했다라는 의미에서 두 작품이 소개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 문학과 나눔 역량에 대해 보시면은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자, 부족함은 걱정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라. 불안과의 환불균 해서 그죠? 이렇게 읽어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자의 이 말을 통해서 부족함을 걱정하기보다는 그죠? 남을 배려하고 그대로 그죠? 골고루 나눠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책에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명의 그죠? 읽어보시고 이 장에서는 그죠? 총 4개죠. 그죠? 여기 1주제, 2주제, 3주제, 4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요 2개의 주제를 먼저 보고 다음 8주차 때 그죠? 요 2개를 보겠습니다. 자, 이 4개의 주제는 공통적인 게 뭐냐니까 관용, 배려, 포용, 사랑, 행복, 봉사, 공유, 공존 등의 나눔 요소들을 짚어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가지고 있고, 특히 그죠? 성석재의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이 황망근이 그죠? 모자라는 인물로 이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런 이런 황망근의 일대기를 통해서 나눔이 무엇인지 또는 그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스스로를 성찰하고 그죠?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드리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도 그죠? 넓은 의미에서 그죠? 하나의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죠? 사랑의 본래적 의미를 사유하고 어떻게 토론하게 될 겁니다. 토론하게 되고 독일인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랑하는 법과 그죠?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희의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하는 거죠. 작가가 그죠? 스스로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를 흉물이 아니라 하늘이 준 기회라고 느끼면서 살아온 작가의 너그럽고 따스한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차 때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의 양의 왕장은 맹자의 사상과 인간적 풍모를 그죠?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맹자는 부국 간병을 통해 천하통일을 지향하던 양의 왕을 만나서 어진 덕과 그것의 바른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부국 간병의 길이자 천하통일의 첩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자가 말하는 어진 덕과 바른 실천의 핵심이 바로 타인에 대한 공감, 공유, 나눔의 정신과 실천에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이죠. 성석재,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 등단한 성석재는
다음과 같은 그죠? 소설들이 있으면서 우리 황망근을 이렇게 말했다는 2000년도 동서문학에 발표된 단편 소설입니다. 그죠?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요 교재에 그죠? 전문을 다 입력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IMF가 그죠? 1997년이죠. 1997년에 IMF가 이제 터졌는데 IMF 이후에 경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사회 전체의 그죠? 경제적 위기를 그죠? 나타내고 있으며 작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농민들 있죠?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대리입니다. 신대리에 사는 가난한 농부 황만근은 조금 모자라게 태어나 평생 동안 남에게 멸시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염습과 산력, 염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있죠, 그죠? 그걸 이렇게 무덤에 묻기 전까지 그 시체를 목욕시키고, 그죠? 그 시체에 또 의복을 입혀야 되겠죠. 의복을 입혀 묶어서 관에 넣는 것까지는 우리가 염습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산력이라는 것은 이제 무덤을 파고 관을 묻어서 그죠? 무덤을 이렇게 완성하죠. 그러한 일을 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한번 죽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그죠? 누군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 항만근이가 그죠? 나서서 다 했다는 이야기죠. 그 외에 가축, 도살 등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마을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어수룩한 사람이지만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이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항만근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마을의 일을 도맡아 하는 항만근이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청에서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글기 대회가 열리던 날 다른 사람들은 버스와 트럭과 승용차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이 이장이 그죠? 황만근에게 경운기가 고장난 경운기죠. 경운기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리가 되는 먼 길을 달려 그가 도착했지만은 전국 농민 총기 긁기 대회는 끝나버리게 되고, 그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악천후 속에서 그죠?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죽게 되버립니다. 죽게 돼버리고 황만근의 아들 있죠. 황만근의 아들이 그 유고를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러한 뭡니까? 꾸준 그 모멸과 평생에 그 받으면서 평생에 자신을 묵묵히 하다가 그죠? 그래서 이웃을 돌보다가 갑작스러운 상호를 당한 황만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행적은 마을 사람들에서 알려지지 않고 그죠? 외진이죠. 기농한 사람이 민씨입니다. 그죠? 기농자입니다. 기농한 사람이 민씨인데 민씨에 의해서 그죠? 이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작가는 황만근의 일생을 민씨가 쓴 묘비명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만근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경위를 그죠? 묘비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말도 있지만은 그죠? 우리가 저 줄거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자체가 어떤 줄거리인지를 자세히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데일리는 황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어느 날 평화롭기만 하던 마을이 시끄러워졌다.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이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게 어디를 갔을까? 아이고.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딨어.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그젯밤에 내일 걸기 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걸기 대회가 있으니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아니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를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이 엉뚱한 소리를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서 제밭에 뿌리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이 자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망그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그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신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특히 여신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망그이한테 물어보자. 망그이도 알기다.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공평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황만근이 있었다. 그는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공치사가 따랐다. 황근아, 니는 우리 동네 알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체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황만근은 사라진 지 일주일 뒤에 아들의 품에 안겨 돌아왔다. 그가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경운기의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 걸기 대회가 있던 날, 황만근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아무도 없어서 혼자 약속 장소인 군청으로 향했다.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렸다. 비를 맞은 황만근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며 가까스로 군청 앞에 갔지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다시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황만근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부서진 경운기는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서 그죠? 많은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고 도움을 줬지만은 자기는 그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게 쓸쓸하게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그 죽음을 통해서 그죠? 또 그죠? 항만근의 어떤 희생을 이렇게 표시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 전체가 이렇게 우리 책에서는 그죠? 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첨가해 놨으니까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금방 했죠, 그죠? 여기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갖다가 비판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래 이야기했고, 황만근의 일생을 통해 작가는 그죠? 배려와 존중, 나눔과 희생의 가치가 소중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그죠? 일깨워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게 숲에 와서 그죠? 한번 이제 읽으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제 사투리가 많습니다. 사투리인데 금방 우리 동영상에서 보듯이 그죠? 그 황만근인데 망거이 그러죠. 여기 보시면 망거이 이렇게 그죠? 어떤 나의 사투리적인 어떤 요소가 많고, 그 다음에 읽을 때 그죠? 좀 이렇게 경운기를 기운기라 그러죠. 경운기를 그죠? 여기 보시면 기운기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죠? 이야기할 때 기운기 이렇게 하는 게 이 글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 사투리를 이렇게 그대로 글로 적어놓은 내용들이니까 좀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걸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맨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녁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빠른 사람은 정지시켜 놓고 그죠? 읽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플레이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까지 우리 첫 번째 교재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사라진 데 대해서 민씨하고 이장하고 그죠? 잘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부분에서는 우리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편 소설이니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생략된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황망근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유, 그 다음에 아들도 낳게 되죠. 그 이유가 다 이제 토끼의 어떤 그죠? 마술, 요술적인 조수였을 때 다 그렇게 이제 비춰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망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죠?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잘 고쳤다는 거죠. 연장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 아들에게 그죠? 여러 가지 잘 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가 또 이제 생략된 부분인데 이 내용도 같이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죠? 걸기대회에 이제 그 민씨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황망근이가 이제 경기를 몰고 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작 우리 교재입니다.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하면서 내려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황망근이 돌아오는데 이제 죽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앞에 줄거리에서 경기 타고 가다가 그죠 사고 나가지고 그죠 있죠. 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죠 끝나게 되고 여기 이제 그 민씨 묘유명이 그죠 당기 4330년 이라면 1997년 그죠 IF 때입니다. 5월 20일 날 본디 묘지에나 서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글을 세터말로 기동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어서다 이렇게 민씨죠 그죠 민씨에 의해서 이제 민씨에 의해서 이 황망근의 어떤 일대기가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 교재 읽어보니까 조금 그죠 인간이 그죠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어떤 그죠 슬픈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바보같이 태어났는데 사회적 도움을 받아서 그죠 한평생을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굳은 일도 해가면서 그죠
결국 아무 도움도 못 먹고 그죠? 이렇게 떠날 때까지 그 인생살이가 보면 그죠? 너무 불쌍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나눔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의미에서는 교재로 쓰일 수 있지만은 그 나눔의 의미가 그죠? 이 민씨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알려지는 그러한 조금 그죠? 아쉬운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의 숲과 세계의 숲에 가시면은 요거 내용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에 알아보자. 이장이 항만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항만근은 이렇게 말할 때에서 주인공 항만근은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그죠? 주인공 항만근은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항만근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까? 뭐, 그죠? 항만근이, 그죠? 좀 바보스럽지만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좋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죠? 갔으면 좋은데, 꾸준 일도 다 하면서, 동네 일을 다, 꾸준 일도 다 하면서, 그죠? 특히 이장은 또, 그죠? 또 바보랍치고, 그죠? 또, 고장난 경운기를 또 끌고 오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항만근의 죽음을 과연 사회적 타살로 볼 수 있을까? 사회적 타살. 그죠? 사회적 타살 볼 수 있을까? 이는 뭐,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토론해보자 그러는데, 팀원이 없죠?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너무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 책임이 있을까? 이랬는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없다! 이래 하지 마시고, 좀 풀어서, 그죠? 풀어가지고, 앞에 글 있죠? 그 글들 좀 인용해 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현상 그런 걸 통해서, 그죠? 좀 풀어서 길게 좀 적어주시면, 너무 길게 말고, 그냥, 그죠? 좀 하여튼, 간단한 서론, 물론 결론을 이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소설에 보시면은, 항만근이 있죠, 그죠? 성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사한 인물,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사회적으로 뭐 존경하는 사람이나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만근의 성격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유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능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적어주면 좋겠죠. 민씨는 그죠? 기농한 사람이죠. 이 민씨의 성격을 한번 좀 적어주시고, 이것도 비슷한 사람. 이장은 있죠, 그죠? 이장 있죠, 이장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장의 성격, 그 다음에 유사한 사람,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은, 그죠? 성격이 어떻고, 유사한 인물들이죠. 유사한 인물이 없으면은, 뭐, 그죠? 뭐, 안 적어도 됩니다. 그죠? 성격은, 그죠? 읽었으니까 꼭 한번 적어주세요, 그죠? 그럼 다섯 번째로, 항만근처럼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는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정해보자. 우리 지금 현실에 맞춰서 설명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만근처럼 가족과 이웃을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는 삶이 그렇게 많이는 옷에 없죠, 그죠? 근데 시골에 가면은 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간단 서술, 단답형 말고, 그죠? 간단 서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프리드리히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자, 이것도 슬픈 뭐죠? 슬픈 주제입니다. 그죠?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그죠? 평생 병으로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신분을 초월해서, 그죠? 저자가 스스로는, 그죠? 나라는 그 주인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하고 죽음을 초월한 그런 사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밀러는, 그죠? 물론 철학자이고 비교문학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뭐 종교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독일인의 사랑은 자신이 겪은 자기를 회상하는 그런 어떤 소설을 자전적 소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나를 회상을 하면서 소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인의 사랑은 총 8회 8개의 회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 핵심은 그죠? 주인공인 나와 마리아가 신분과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서로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죠? 확인하는 과정이 이 소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독일인의 사랑의 총 8개 해상 장면 중에서 우리 책에 나오는 해상은 그죠? 7번째 교제의 내용입니다. 그죠? 교제는 7번째인데도 그죠? 발췌를 합니다. 7번째 발췌, 마지막 회 발췌 이렇게 해서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해상은 어린 시절이 있겠죠.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순수한 아이의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작 부인이 그죠? 후작 부인이 세 번째 해상에서는 후작 부인이 딸인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등장하는데 이제 그 작별 인사를 통해서 그죠? 나에게 반지를 나눠주는 장면이 제시되고 이 장면에서 나는 반지라는 물질의 나눔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 반지라는 것이 뭐 물질이지만 그죠? 그 어머니에 대한 그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상은 이제 마리아가 어른이 되죠. 자, 어른이 된 나와 어른이 되었지만은 평생 아픔을 간직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아픈 몸으로 성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리아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그죠? 마리아가 다시 만나는데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안에 보면 그죠? 이 나라는 것이 그죠? 있기 위해서 다른 곳에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지만은 다시 그리워서 그죠?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그죠? 형태가 주어지고 그 만남이 점차적으로 그죠? 이제 사랑을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장면이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회상에서 이제 궁중이 이제 주치의를 통해서 마리아 병세가 이제 심각하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궁중 주치의가 나라는 그 주인공으로부터 그죠? 마리아 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이제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오는 이제 일곱 번째 장면에서 이제 나는 이제 시골로 여행을 떠나며 마리아를 잊으려고 하지만은 강렬한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시골 별장에 기거하고 있는 마리아와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재회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해상에 보시면 이제 절정이죠. 마리아의 죽음과 궁중 주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궁중 주치의는 저 후작을 이제 사랑했죠. 후작을 사랑했는데 후작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러한 어떤 사연들이 여기서 소개되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상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랑의 방식에 보면 조금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럽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뭐 촌스럽다. 그죠? 촌스러운 어떤 사랑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고전으로 평가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어떤 그 형태는 없지만은 일곱 번째, 마지막 회 요걸 통해서 그죠? 어떤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이 사랑은 그죠? 서로 나눔의 형태로 생각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눔은 뭐냐니까 그죠?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타인을 통해서 채우고 반대로 타인에게 대해서 내가 그죠? 베푸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봉사도 나눔의 이제 행위가 되는데 남에게 베품으로써 그죠? 자신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그죠? 뭡니까? 또 계속 이렇게 베품으로써 그죠?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어떤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그죠?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의 이질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해가는 가장 강력한 나눔의 대표적인 실천 방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그죠? 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눔이라고 하면 봉사, 기부, 공유의 실천을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눔이란 보통 봉사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기부, 그 다음에 뭐 지식도 그죠 공유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공유의 어떤 실천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뭡니까? 아주 쉬운 나눔의 실천은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종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죠? 나눔의 실천의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봉사, 기부, 공유는 어떤 그 물질적인 또는 그죠? 어떤 행위이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쉽게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의 실천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나눔의 역량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게 수비하서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이제 번역본이기 때문에 원본이 있고 이 번역하는 책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 뭐 번역할 때 그죠? 번역하는 작가에 따라서 조금 틀리니까 뭐 책마다 조금씩 그죠? 뉘앙스가 틀리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일곱 번째하고 마지막 해상을 발췌한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책 형태를 한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 책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독일인의 사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법화 만든다는 거는 그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시면 제목 이렇게 나오죠. 그죠? 첫 번째 회상, 두 번째 회상, 세 번째 회상에서 제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상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책에 보시면은 작품 해설에서 그죠? 좀 나오고 서문이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죠? 좀 읽어보시면 책의 전체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겠죠. 1866년입니다. 그죠? 오래됐다. 그래서 첫 번째 회상, 이거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린 시절에 주로, 그죠? 해상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해상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죠? 이제,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소개되는 책이기 때문에. 자,
자, 이건 참고로 그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책의 어떤 구성 형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그죠? 7번째 회상인데 7번째 성경은 처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고 우리 표현 부분 발제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생각들을 교환한 후에 인간들의 마음이 흡족함을 느끼고 침묵을 하면 사람들은 천사가 방안을 알고 있다고 곧잘 말들을 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기 좀 그죠? 여기 보시면 마리아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 강렬합니다. 그죠? 너무 강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략돼 있고 이제 마지막 회상 영상 읽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제가 영상 자료도 있으니까 요거를 읽어보시든지 영상 자료를 듣든지 두 개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자료는 마지막 회상 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읽어보시면서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략하고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을 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중요하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건 직진입니다. 직진, 그죠? 완전 직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학 뒤에 마지막 되겠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피조물입니다. 강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서 그죠?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읽기 영상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을 읽고 만족하는 사람은 이걸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죠? 좀 읽어주는 영상을 편안하게 듣고 싶다 하는 사람은 마지막 이 전문입니다. 마지막 전체 단 내용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마지막 회상 부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회상.
어제 흐르던 저녁 안개처럼 머릿속을 몽롱하게 지나가던 것이 갑자기 명료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느꼈다. 오누이처럼이든 부녀간처럼이든 신랑 신부처럼이든 우리는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함께 있어야만 하는 관계였다. 우리는 더듬거리는 말로 사랑이라 부르는 그것에 대한 진정하고 합당한 이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그대의 오빠가 되든 그대의 아버지가 되든 그 무엇이라도 되어주리라. 그 무엇이든에 대한 올바른 이름을 찾아내야만 했다. 세상은 이름 없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던가. 모든 사랑의 원천인 순수하고 깨끗한 전인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나의 온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녀의 놀라고 괴로워하던 표정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다. 왜 우리들은 자신의 마음속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해명하려고 애를 써야 한단 말인가? 결국 자연에 있어서나 인간에게 있어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끌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들, 해부된 모형처럼 그 내부가 우리들의 눈에 환히 들여다 보이는 인간들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처럼 우리 마음을 냉담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고 마음속의 온갖 신비를 다 부정하려 드는 윤리적 합리주의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인간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망가뜨리는 것은 없다. 누구에게나 해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운명이거나 영감 혹은 성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엄연히 찾아드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날 저녁에 그렇게 절망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위안을 찾아냈으며 그리하여 한 점의 구름조차도 내 미래의 하늘을 흐리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런 기분으로 비좁은 집에서 나와 탁 트인 들판으로 나갔다. 그때 심부름꾼 하나가 내게 편지 한 통을 전달했다. 아름다운 필적으로 보아 마리아 공녀로부터 온 것이었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편지를 뜯으면서 인간이 바랄 수 있는 가장 멋진 내용을 기대했다. 그러나 모든 기대는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다. 다정한 말 한마디나 근황을 알리는 내용 한 줄 없지 않은가. 단지 마지막에 추신이 붙어 있을 뿐이었다. 내일은 의사 선생님이 오시게 되었지요. 그러니 모레에나. 그 순간 벼랑간 내 삶의 책장으로부터 이틀이라는 날이 완전히 찢겨 없어지고 말았다. 차라리 그 이틀이라는 것이 그저 없어져 버린 것이라면 좋겠으나 그것은 감옥의 함석 지붕처럼 내 위에 걸려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틀을 되살려야 한다. 나는 그것을 어떤 왕에게나 거지에게 보시로써 주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왕은 이틀 동안을 더 옥좌에 앉을 수 있을 것이며 거지는 이틀 동안을 더 예배당 앞 돌 층계에 편히 앉아 있을 수 있으리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절망이라는 것보다 더 큰 불신은 없다고 생각했으며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건 위대한 것이건 간에 모두 위대한 신이 관여하는 계획의 일부여서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눈앞에 펼쳐진 낭떠러지를 보고 고삐를 잡아당기듯 나도 얼른 고삐를 뒤로 잡아당겼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할 수 없는 노릇이지.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리고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비탄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녀가 손수 쓴 몇 줄의 편지라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행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짧은 시일 안에 그녀를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이상의 행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항상 머리를 물 위로 내놓아라. 인생을 재빠르게 헤엄쳐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단번에 물속 깊이 빠져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눈과 목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야 한 번에 깊이 쑥 빠져버리는 것이 낫다. 일상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행을 당하거나 고통을 느낄 때 항상 신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인생이라는 것을 의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작은 손실이나 고통을 당하고도 떼를 쓰고 울부짖는 어린아이처럼 보기 싫은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가득하면서도 벌써 그 눈이 기쁨과 순진함으로 반짝이는 어린아이 이상으로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봄비에 몸을 떨고 있다가도 햇빛을 받아 그 뺨에서 눈물 자국이 지워지기만 하면 벌써 향기를 내뿜는 꽃과 같기 때문이다. 잠시 후 나는 달콤한 생각에 잠겼다. 운명을 극복하고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녀와 함께했던 지난날의 즐거운 때와 앞으로 더 즐겁게 지낼 미래를 상상하며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오래전부터 그녀가 내게 말했던 그 사랑스러운 말들과 생각을 기록해두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직접 느끼는 이상으로 그녀의 사랑과 정신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 기록은 지금에 와서 내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나는 그것을 꺼내 얼마나 자주 되풀이해서 읽었던가. 그녀가 했던 말은 한마디도 잊지 않고 외우려는 듯이 그 기록들은 내 행복의 증언이며 첫마디의 말보다 침묵으로 쳐다보는 친구의 시선처럼 그 기록 속의 말들은 나를 극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한 추억, 지나가버린 고통에 대한 추억, 우리들을 애워싸고 속박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이미 오래전에 잠들어 있는 자식의 무덤 앞에 쓰러지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을 때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고요한 체념적인 정적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과거들을 우리들은 우수라고 부르리라. 하지만 행복은 그런 우수 속에 깃들어 있으며 뼈저린 사랑과 고통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어느 어머니에게든 물어보라. 자신이 결혼했을 때 썼던 면사포를 이제 딸의 머리에 씌워주면서 자기 곁을 떠난 남편을 생각할 때 느낌이 어떠하냐고. 그리고 어느 남자에게든 물어보라. 그가 사랑하는 여자,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여자가 임종의 자리에서 옛날 그가 청년 시절에 그녀에게 보낸 이제는 시들어버린 장미꽃을 그에게 되돌려 주어 그것을 받았을 때의 기분이 어떠하냐고. 그들은 아마 둘 다 눈물을 흘리리라. 하지만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도 환희의 눈물도 아니요 희생의 눈물이다. 이 희생의 눈물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 몸을 신에게 바치고 신의 사랑과 예지를 믿고 자기가 가졌던 가장 사랑하는 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추억 속으로 지나간 그 생생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 이틀은 참으로 빨리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재회의 기쁨이 가까워오자 나의 몸은 떨려왔다. 첫날은 시내에서 온 합승마차와 기병들이 도착하여 성은 많은 손님들로 활기를 띠었다. 지붕에는 깃발이 나부끼고 성의 뜰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저녁이 되자 호수 위 유람선에서는 손님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도 창가에서 그 노래를 듣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도 모두가 몹시 바쁜 것 같았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은 출발 준비를 갖추어 떠났으며 저녁 늦게 의사 선생님을 태운 마차가 홀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혼자 있으리라는 것, 나를 생각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적어도 그녀의 손을 잡아보지 않고 어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이틀간의 작별의 기간은 끝났으며 다음 날 아침에는 새로운 행복이 우리들을 깨워주리라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고 어찌 하룻밤을 그대로 보낼 수 있겠는가. 그녀의 창에는 아직 불이 밝혀져 있었다. 왜 그녀는 혼자 있어야만 되는가? 왜 나는 잠시라도 그녀의 현존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어느덧 나는 성에 이르러 초인종을 잡아당기려 했다. 그 순간 동작을 멈추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안 돼.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 너는 야밤을 틈타 들어온 도적처럼 그녀 앞에 서게 될 거야. 내일 아침이면 전쟁에서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그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녀는 지금 다음 날 그 영웅의 머리에 씌워줄 화관을 짜고 있을 테니까. 아침이 되었다. 나는 그녀 앞에 섰다. 정말로 그녀 앞에. 오, 육체 없는 정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완전한 존재, 완전한 의식, 완전한 기쁨은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화된 정신이며 정신화된 육체이다. 육체 없는 정신은 없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령일 뿐이다. 들판에 핀 꽃에 정신이라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 꽃은 자기에게 생명과 존재를 준 신의 뜻에 따라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꽃의 정신이다. 다만 그 정신이 인간의 경우에는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으나 꽃의 경우는 침묵을 지킬 뿐이다. 진짜 삶은 어디에서나 육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인 향연이요. 진짜 함께 있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합일된 상태인 것이다. 내가 이틀 동안 행복하게 지냈던 추억의 세계는 내가 그녀 앞에 서자 그림자처럼 무의 실체로 변해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나의 손을 그녀의 이마와 눈과 뺨에 올려놓고 그녀가 정말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해보고 싶었다. 밤낮으로 나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영상이 아니라 참된 존재를, 나의 것이 아니면서도 나의 것이 되어야 하며 또 되기를 원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나 자신을 믿듯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로서, 나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나 자신의 자아 이상으로 나와 가까운 존재. 그 존재 없이는 나의 삶은 삶이 아니요, 그 존재 없이는 나의 죽음도 죽음이 아닌 그런 존재. 그것 없이는 내 보잘것없는 현존도 한낮 한숨처럼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존재. 나는 그런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의 이런 생각과 시선이 그녀의 온몸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나에 대한 축복이 가득 채워짐을 느꼈다. 전율이 나를 감싸 더 이상 공포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 사랑은 죽음으로 파괴될 수 없고 오히려 정화시키고 고귀하게 만들어주며 영원으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 말없이 앉아 있다는 것은 한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녀의 영혼의 깊이가 투영되어 있었고 나는 그녀를 쳐다보면서 그녀의 내부에 깃들어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보았다. 그녀는 당신은 나를 슬프게 하는군요 하고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은 듯했다. 우린 다시 만났군요. 진정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묻지도 말고 무뚝뚝하게 대하지도 말아주세요. 잘 오셨어요. 지난번 행동에 대해 화내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시선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감히 한마디 말로써 이 행복한 침묵을 깨뜨릴 수 없었다.
의사 선생님에게서 편지를 받으셨나요? 그것이 그녀의 첫 마디였다. 그녀의 음성은 몹시 떨렸다.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차라리 편지를 받지 않은 것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직접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헤어지도록 해요. 잘못은 모두 내게 있어요. 아무리 가벼운 입김이라도 꽃잎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무 당신의 생활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나는 세상을 너무 몰랐어요. 나처럼 병에 시달리는 가련한 사람은 당신에게 동정 이상의 것을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언제나 당신에게 다정하고 솔직하게 대해왔어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데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왠지 좋았기 때문이지요. 진실을 말하자면 난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랑을 이해해주지 않더군요. 그러한 사실을 의사 선생님이 눈뜨게 해주었어요. 온 성 안에 우리 소문이 돌고 있대요. 영주인 남동생이 아버지께 그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는 앞으로 우리들이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당신에게 이런 괴로움을 안겨준 것이 후회스럽기만 해요. 용서해 준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로서 헤어지도록 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마리아, 나에게는 단 하나의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더불어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단 한 개의 뜻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당신의 뜻인 겁니다. 진정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혈통이나 마음의 존귀함이나 순결함에 있어서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히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려면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마리아, 당신에게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 것임을 느끼신다면 제발 세상 사람들의 비판 따위는 잊도록 합시다. 나는 당신을 팔에 안고 계단을 내려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무릎을 꿇고 맹세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불가능한 것을 바라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합하는 것이 신의 뜻이었다면 왜 그분은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 일생 동안 어린아이보다 더 무력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운명이니 환경이니 사정이니 하고 말하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신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유치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뻔뻔스럽다고 불러 마땅하다고 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별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신은 별들이 서로 만날 여정을 미리 제시해 주셨으므로 만약 별들이 꼭 헤어져야만 한다면 그들은 무조건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뜻에 거역한다는 것은 헛된 일이거나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설사 우리들이 그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는 있을 거예요. 나 자신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 왜 옳지 않은지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겠지요? 아셨으면 이젠 됐어요. 우리들은 겸손과 믿음으로 하느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그녀의 손이 가슴의 따스함을 가지고 응답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내 앞에 놓인 하늘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기는 처음인 것 같았다. 파도가 검은 구름을 조금씩 조금씩 내몰아가고 있었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나요?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냐고요? 마리아,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들판에 핀 꽃들에게 왜 피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태양에게 왜 비추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대답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지금 여기 놓인 책,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책이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마리아,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가장 선한 피조물이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게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주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느님은 당신께 고통스러운 삶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나를 보내주셔서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배가 무거운 돛을 떠매고 가듯 그 고통을 함께 떠매고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돛은 결국 인생의 폭풍을 뚫고 그 배를 안전한 항구로 실어다 주게 마련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진정되는 것 같았다. 조용한 저녁놀 같은 가벼운 홍조가 그녀의 뺨에 설렸다. 그녀는 눈을 떴고 태양은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광채의 빛을 발했다. 나는 당신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대로 지금의 나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의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다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에 대한 보상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포옹했다. 나의 입술은 방금 내 생명이 달려 있었던 그 여자의 입술을 부드러운 키스로서 막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지하고 있었고 세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그녀의 가슴으로부터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하느님, 제게 이 행복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녀는 소곤거렸다. 이젠 혼자 있게 해주세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또 뵙겠어요. 나의 친구, 나의 구원자요. 이 말이 내가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자정이 훨씬 넘었을 때 노 의사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우리들의 천사는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네. 여기에 그녀가 자네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인사가 있네. 그 말과 함께 그는 편지 한 통을 내게 주었다. 거기에는 언제인가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다시 그녀에게 돌려준 반지가 들어있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라고 새겨져 있는 그 반지가. 반지는 오래된 종이로 쌓여 있었는데 그 종이 조각에는 어린 시절 내가 그녀에게 했던 말이 쓰여 있었다. 당신의 것은 내 것입니다, 마리아. 노 의사와 나는 오랫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너무나 고통이 커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신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영적인 무의식 상태였다. 마침내 노 의사는 몸을 일으키더니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이것으로 마지막일세. 자네는 여기를 떠나야 할 것이고 나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네. 이것은 내가 일생 동안 고이 간직하고 누구에겐가 고백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었지. 내 말을 잘 들어주게나? 우리를 떠난 그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이었네. 고귀하고 순수한 영혼이었고 깊고 성실한 심성을 가진 영혼이었네.
나는 그 영혼과 똑같이 아름다운 영혼을 알고 있었지. 오히려 그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그분은 그녀의 어머니였네.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분 역시 나를 사랑했지.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가난했기에 나는 그녀에게 세상의 훌륭한 지위를 마련해 주려고 이 세상의 삶과 싸웠었네. 그럴 때 젊은 영주가 나의 약혼녀를 보시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네. 영주께서는 그녀를 마음 깊이 사랑했으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아인 그녀를 비전하로 삼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네. 그리고 나도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의 행복쯤은 희생하기로 작정했다네. 그리하여 나는 우리 사이의 모든 약속을 철회한다는 편지를 남기고 고향을 떠났지. 그 이후 그녀를 일생 동안 보지 못하다가 임종의 자리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지. 그녀는 첫 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네. 이제 자네는 내가 왜 그토록 마리아를 사랑했는가를 알겠지. 그리고 내가 왜 마리아의 수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하려고 애썼는지도. 마리아는 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묶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네. 내가 참아왔듯 자네도 이 삶을 참고 견뎌야 하네. 그리고 쓸데없는 슬픔으로 단 하루라도 허비하지 말게나.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녀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사랑했다가 마침내는 잃어버린 것까지도 신에게 감사하도록 하게나. 신의 뜻이라면 하고 나는 말했다. 그 이후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몇 주일이 지났으며 몇 달이 지나고 몇 대가 지났다. 고향은 내게 타향이 되었고 타향이 고향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남았다. 한 방울의 눈물이 대양에 떨어지듯 그녀에 대한 사랑은 인류라는 대해에 떨어져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을 애워싸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수백만의 남들을. 오늘 같은 조용한 일요일 홀로 푸른 숲 속에 들어와 자연의 품에 안겨있노라면 숲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고 이 세상에 오직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하여 추억의 무덤으로부터 어떤 동요가 일어 죽었던 상념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 사랑이 갖는 그 전능의 힘이 가슴 속에 소생하여 나를 신비롭고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 그리운 존재를 향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내가 품었던 사랑은 사라지고 착한 천사인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변하고 만다. 그리하여 나의 상념은 무한하고도 불가사의한 사랑의 수수께끼 앞에서 입을 다물고 마는 것이다. 슬픕니다. 그죠? 이루지 못한 사랑과 같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인지 영원히 그죠? 지속되는 사랑인지 그렇습니다. 일기 영상에서 마지막 7분이 핵심이죠. 마지막 7분 안에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죠? 여기에 번역함에 따라서 우리 궁중 주체인데 우리 번역하는 사람은 노의사라고 했죠. 그죠? 노의사가 마리아를 그죠? 그 소중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작 있잖아요. 그죠? 그걸 사랑했었는데 그 젊은 후작이 그죠? 또 자기가 사랑한 여자를 또 사랑했죠.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그리고 삼각관계에서 이제 자기가 그죠? 이렇게 놓아줬죠. 그래서 놓아준 이제 그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진다.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세라고 비슷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 7분 정도를 쭉 되겠고
조금 번역함에 따라 조금 그죠 내용은 틀리지만은 번역할 때 어휘는 좀 틀리지만은 그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 영상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읽기의 숲, 서기의 숲입니다. 여기 내용은 이제 영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눈에 훤하겠죠. 알겠습니다. 그죠? 말했죠. 그죠? 이처럼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 마리아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텐데, 이처럼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대해서, 그죠? 이야기는 나눌 수 없으니까, 뭐, 형제나 부모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생각을 적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꼭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죠 노의사 궁정주치의는 마리아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젊은 후작과 결혼시키고 그녀 곁을 떠나는 결심하였다. 이러한 궁정주치의의 사랑 방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드라마 같은 한 장면이죠. 한 장면입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정치하느냐? 그러면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보내주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험담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경험담이 없으신 분은 상상을 해서 자기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 그토록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 그렇게 성스러운 평안이 영혼을 통해 흐른 적이 없었다. 아름다운 문구입니다. 그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한편의 수필과 같은 아름다운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사랑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죠? 패스. 그죠? 없는데 그죠? 뭐 거짓말이고 문지만은 패스하지 마시고 뭡니까? 상상으로 한번 문구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사랑을 고백하고 감정을 나누었지만 마리아의 죽음으로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다. 왜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야기 나눠보시는 경우 자기 생각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인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과 기다림의 사랑이라면 현재 한국인의 사랑은 어떠한지 자신의 경험담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혹은 주변 사람들, 친구나 뭐 그죠?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적어줘도 되겠죠? 어떤 글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듣는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긴 시간이지만은 앞에 아까 읽기 영상을 그죠? 선택하시면 아마 그죠? 짧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